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교재 123페이지 가시고요. 위험 부담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537조, 538조 한 번 더 빨리 읽으시고요. 자, 먼저 1번 질문 가시면 쌍무계약, 매매계약도 올리시고 쌍방 잘못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이 됐을 경우에 채무자 A 같은 경우는 급부를 더 이상 줄 필요 없다. 특정물 채무에서죠. 더불어 원칙적으로 반대급부의 이행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한번 끊으시고 537이라고 메모하시고 537. 따라서 계약관계의 소멸이 이루어지고 이미 이행된 급부 같은 경우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기 때문에 741조 이하 법리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뭔 말이냐? 자,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려면요. 첫 번째, 후발적 불능이 필요하죠. 두 번째, 채무자한테 고의나 가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후발적 불능인 사안인데 채무자에게 고의나 가실이 있어버리면 이행불능 따위의 문제인 것이지 위험 부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원칙은 민법제 537조였다. 따라서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즉 매도인 같은 경우라면 매수인한테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제 538조 즉 채권자 지체 중에 불능이 되었거나 또는 채권자 때문에 불능이 됐을 경우는 민법제 538조의 문제인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즉 매수인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잡으신 다음에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보시면요. 자, A 같은 경우가 매도인이고요. 매도인이고 B 같은 경우가 매수인이다. 이때 B의 A에 대한 채무는 뭐죠? 매매대금 지급 의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금전 채무이기 때문에 B가 A한테 지고 있는 채무는 금전 채무이므로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사안의 경우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이었던 X 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A가 B한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A가 바로 537조, 538조에서의 채무자의 지위에 놓이는 것이고 B는 A한테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37조, 538조 사안에서 매수인 B 같은 경우가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거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 B가 A한테 계약금으로서 1억을 지급했다. 계약금으로 1억을 지급했는데 이 X 토지라고 하는 것이 채무자 A의 고의나 가실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버린 사안이다. 됐을 때 다시 일로 오시면 B 같은 경우가 원고의 지위에서 A를 상대해가지고 민법제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1억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청구 원인 1번 A한테 어떠한 이익이라고 존재하고 두 번째 B한테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며 세 번째 1번과 2번 사이에서의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것이며 중요한 건 네 번째 상대방 A한테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죠. 법률상 원인의 흥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A한테 법률상 원인이 인정돼 버리면요. 그러면 B는 A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상 원인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개별적 사안마다 고찰이 필요한데 동사안의 경우라면 A가 B라고 하는 자에게 A가 B에게 반대급부에 대한 이행, 즉 매매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A한테 법률상 원인이 인정돼 버리겠죠. 따라서 B는 A한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A한테 B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A는 B한테 돈 줘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급부 자체에 대해서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B는 A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다. 힘드시죠?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자, A가 B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비청구 기각이죠. 비청구 기각인 것이고 A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B한테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청구 인용이겠죠. 그 원칙은 뭐겠습니까? 다시 537조죠. 원칙적으로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이게 원칙이죠. 해서 537조 사안인 경우라면
채무자 A가 상대방 B한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B가 이미 A한테 준 돈이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B가 승소할 것이다. 반대로 위에 거 민법제 538조 사안이다. 예를 들면 저 X 토지가 불능이 된 게 채권자 지체 중에 불능이 되었을 경우라면 538조에 근거해서 A가 B한테 반대급부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A한테 법률상 원인이 인정돼 버리니까 B는 A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으므로 비청구 기각이겠죠. 제 말이 이해되시죠? 다시 한 번 더 앞에 있는 1번 질문 보시면 둘 다 아무런 잘못 없이 불능이 됐다. 그러니까 537조 사안이죠. 따라서 이미 이행했던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다. 즉 A가 B한테 반대급부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B가 A한테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1원 같은 경우는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사안 같은 경우가 538조 사안인 경우라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정답이겠죠. 강사야, 이 사안의 경우에 왜 B는 A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했고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왜요, 여러분들? 금전은 특수한 동산이다 해서 금전 같은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구한다.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또 중요한 지문인데요. 빨리 민법제 461조 읽으시고요. 변제의 제공을 했을 때부터는 더 이상 채무자가 체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그 경우에 채무자 같은 경우가 별도의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없는데 채권자가 영구적으로 명백하게 수령 거부를 했을 경우는요, 절대 안 받겠다. 번의의 가능성 없이 거부했을 경우에도 민법제 461조의 적용을 위해서 채무자 A한테 반대급부의 이행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영구적으로 불수령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공 같은 거 전혀 없었을 경우에도 민법제 461조에 근거해가지고 체불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내용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538조 빨리 보신 다음에 채권자 지체 중에 불능이 됐을 경우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2번 질문 봅시다. 채권자가 변제 수령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에도 채무자가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민법제 538조에서의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2번 지문 옳은 지문 돼버린 겁니다. 다시 보시면요, 민법제 461조 같은 경우는 채무불이행이 안진다. 그러니까 원래 채무자 같은 경우에게 인정되어야 할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더 이상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소극적 효과에 관한 규정이죠. 따라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461조 체불 책임에서는 그렇게 채권자가 명백하게 수령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번복의 의사 없이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 없이도 461조에 근거해가지고 체불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채권자가 영구적으로 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는 민법제 461조의 문제에서는요, 별도의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시 538조를 보시면 538조는요, 그 효과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상대방한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538조는요, 이른바 대가 위험을 상대방에게 넘겨버리는 적극적 효과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물론 판례에 대해서 비판이 젖지 않게 있지만 일단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민법 제461조의 문제하고 민법 제4조의 문제를요 구분하는 게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538조 같은 경우는 적극적 효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아무리 영역으로서 수령 거부를 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구두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실 때 채권자 B 같은 경우가 수령 거부를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체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461조에 근거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538조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관련해가지고 수령 지체에 관한 문제인 경우라면 판례에 근거해가지고 최소한의 구두 제공은 필요하다까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538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묻기 때문에 다시 지문을 보시면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부했을 때에도 별도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38조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한 번 더 기본서를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가신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지문 가시면 이행인수에 딱 밑줄 그어두시고 이행인수 A가 채무자이고요, B가 채권자이고요, C하고 채무자 A 사이에서 이행인수 계약을 했다. 이행인수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내부관계에서 이행인수인 C가 채권자 B에게 변제할 의무를 질 뿐인 것이지 채권자 B가 봤을 때에는 채무자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겁니다. 제 말이 되시죠? 강사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채무인수는 어떤 유형인데? 했을 때 변존적 채무인수입니다. 변존적 채무인수를 했을 경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또 출제 대충 해가지고 변존적 채무인수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라고 짧게만 출제가 되면 그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 옳은 지문인데 더 파고들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A 같은 경우가 채무자, B가 채권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가 인수인이다 라고 했을 때 변존적 채무인수 계약을 한 주체가 A하고 C 둘이서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친다면 채권자 B가 봤을 때는요, 원래 나는 채무자 A밖에 없는데 또 생겼네 C가 해서 A하고 C 둘이서 요 채무인수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제3자 B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변존적 채무인수 계약 중에서도 채무자 A와 인수인 C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인 경우라면 3자를 위한 계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자 B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A하고 B, 그러니까 A, B, C 또는 B, C 이렇게 계약했을 경우는요, 자기를 위한 계약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변존적 채무인수 계약들 중에서도 총 3가지 경우죠. A, B, C가 함께 하거나 B하고 C가 하거나 A하고 C가 하거나 요 3가지 유형 중에서 채무자 A하고 인수인 C 둘 사이에서 했을 경우에만 3자를 위한 계약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계약이 주체에 B가 포함돼 버리면요, 자기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이러한 제시 없이 그냥 대뜸 변존적 채무인수 계약이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를 위한 계약이다 하면 일단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절대로 이행인수 계약 같은 경우는 3자 채권자 B를 위한 계약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지문 참 중요한 지문이죠. 요 낙사이의 기본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해야 되나? 대가관계 같은 경우는 유효성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림 보시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 기본적 매매 계약을 하는데 갑과 을이 그 매매 계약에 덧붙여 가지고 갑 니는 나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말고 저기 있는 제3자 병이라고 하는 수익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라 라고 했을 때 갑이 낙, 을이 요 병이 수익자 잡히시죠? 이때
이 삼자를 위한 계약관계의 효력은요, 여기 있었던 갑하고 을 사이에 있었던 이 보상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갑하고 을 사이에 있었던 보상관계였던 원인행위, 즉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무효인 경우라면 병이 갑한테 수익의 의사에 대해서 표시하고 급부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했을 때 갑은 이 보상관계였던 매매계약의 무효에 근거해가지고 매매대금의 지급이라고 하는 것을 갑이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보상관계가 유효하면 병이 갑한테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이 보상관계가 무효라면 병이 갑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시 봅시다. 갑하고 을 사이에 존재했던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하게 유효한데, 병하고 을 사이에 존재했던 대가관계가 무효인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반대급부의 이행 따위를 청구했을 때 을 같은 경우가 대가관계의 무효에 근거해가지고 그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건 병하고 을 지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모든 이행 청구의 결정 기준은요, 갑하고 을 사이에 있었던 보상관계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병하고 을 상대했던 대가관계가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근거해가지고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까지 잡으신 다음에 다시 지금 보시면, 요하고 낙 사이의 기본 관계가 유효하다면 설사 대가관계가 무효인 경우라 할지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이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자, 갑이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1억 다 지급했습니다. 돈 다 지급했는데 갑하고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라면, 갑 같은 경우는 민법 제548조에 근거해가지고 이미 지급했던 매매대금 따위에 대해서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때 이 갑이라고 하는 자가 저기 있는 제3자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빨리 548조 제1항을 빨리 보시죠. 원상회복 청구는요, 계약관계의 상대방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거니까. 조문에 있죠. 따라서 갑이 비록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현실적으로 1억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갑이 을한테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자는 을이라고 하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계약관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병에게는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됐죠? 3번 지문, 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 관계를 이루는 보상관계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해제가 됐을 경우에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갑이 이미 병한테 급부한 것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갑은 계약 해제에 근거해가지고 제3자 병 상대로는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되겠다. 그래서 삼자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고 계약관계의 상대방이었던 을한테 반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자 부분을 잘 밑줄을 그어가지고 지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 가신 다음에 해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해제. 자, 먼저 1번 지금 볼까요? 앞부 밑줄, 국토계획 법에 근거해가지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까지 밑줄 긋죠. 한번 끊으신 다음에 알아서 유동적 무효라고 메모하시고,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인 상태라면 매매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인 같은 경우는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채무 불이행에 근거해가지고 법정 해제를 하려면요, 그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즉 매매 계약이 유효해서 매수인한테 대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데 그것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토지 거래를 받지 않은 상태의 매매 계약은 무효인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할 수가 없다이므로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매계약상 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비교할게, 정리할게. 첫 번째 그러면 자 했지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인 경우라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허가 협력 의무는 있죠. 그러면 허가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판례에 의했을 때 그렇죠. 일종의 부수적주의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가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 허가 협력 의무 불이행이라든지 또는 매매계약상 대금 지급 채무불이행 똑같이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비교할 게 2번이죠. 자, 만약에 A하고 B, 매매계약 A하고 B 사이에서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을 때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할 수 있었죠. 할 수 있었다. 해서 세 가지를 딱 구분해서 대금 지급 불이행 안 된다. 허가 협력 불이행 또 안 된다. 유일하게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을 경우에는 해약금은요 할 수 있다까지 세 가지를 딱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매매 목적물이었던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에 딱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자, 가압류 등기가 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매도인 같은 경우가 피보전 금액에 대해서 변제한 다음에 이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을 말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 따위가 아니라 단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음에 불과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이행불능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행지체 사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수인 같은 경우가 그 매도인과의 사이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고 싶으면 이행불능이 아니고 이행지체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하는 거다. 여러분들 이행불능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하는 것과 이행지체의 경우에 가장 큰 차이가 뭐였습니까?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행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 한 번 하고 그 상당 기간 내에도 별도의 이행이 없었을 때만 할 수가 있었죠. 이행불능 같은 경우는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럼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이행불능이 아니고 단순 이행지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행 최고 없이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니까 2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되겠다. 근데 가압류 등기가 됐는데 지문에 보니까 덧붙여가지고 채무자한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까지 주어지면 그러면 또 이행불능 맞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등기가 됐고 채무자한테 가압류 등기를 해체할 수 있는 자력이 전혀 없다까지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행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단순 이행지체에 불과하지 이행불능은 아니기 때문에 최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질문 가시면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이행사 없음을 표시했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이른바 이행거절이죠. 이행거절. 그 듣기만 아시죠? 올해 최신 판례인데 기본인데 결국 이행거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를 하는 것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거절한 데 대해서 채무자한테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돼 버리면요. 그러면 해제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이행 거부를 명백하게 표시했을 경우에는 다시 질문. 이행기 전이라 하지라도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단 먼저 이행기 전에 딱 밑줄 그어서 쭉 빼세요. 이행기 전 밑줄 긋고 쭉 빼가지고 1번 하신 다음에 이행지체라고 메모하시죠. 1번 이행지체. 이행기 전 같은 경우는요, 이행지체가 있을 수가 없죠. 맞지 않습니까? 왜? 이행기 도래의 사실이 필요하니까. 2번 하시고 이행불능이라고 메모하시고, 이행불능은요, 이행기 전도 있을 수 있죠. 해서 정리하면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행지체는요, 있을 수가 없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최고 없이도에 딱 밑줄 긋고, 최고 없이도에 딱 밑줄 긋고 쭉 빼가지고, 이행지체의 경우라면요, 최고 필요한 게 원칙이었죠. 이행불능인 경우라면요, 최고할 필요 없죠.
이행 거절은요 또 채고할 필요 없죠. 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이행 거절은 이행 불능과 흡사하게 처리하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결국 이행 거절이 있었을 경우는 별도의 반대급부의 제공이나 채고 없이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 반드시 이행 지체하고 비교해가지고 지문을 풀어주시면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행 지체와 비교했을 때 이행 거절인 경우는 쉽게 해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엄격하게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고요. 4번 지문이죠.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제 설명 듣고 해설지 판결 이유 중까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대충 이게 일단 이건 쉽죠. 일방 또는 쌍방의 수인인 경우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전부 다 하는 게 원칙이다. 몇 조? 민법제 547조. 해지의 불가분성. 법률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조문. 따라서 강행법규가 아니고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판례 사건번호 2013-22812 진짜 중요한 판례인데 쉽게 제가 한번 각색을 해보면 A가 이제 원래 공동 매수인데 그냥 B한테 X 토지를 매도했고 그다음에 B도 이제 C라고 하는 자에게 미등기 전매,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C한테 전매했다. 그럼 총 매매 대금이 10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C가 B한테 계약금 중도금에서 4억만큼 일단 지급을 했고 나머지 잔금도 주지 않았고 B도 C한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C가 이렇게 사망을 했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C의 상속인으로서 C의 처인 자였던 을하고 병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X 토지가 여러분들 큰 가치가 지금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상속이었던 처 같은 경우가 이 X 토지에 대해서 별도의 이전 등기를 받기 싫고 그냥 C가 이미 B한테 지급했던 4억만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 보다가 보니까 웃기네요. B가 A한테 가지고 있었던 등기 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니까 이 B가 A한테 이전 등기 권리가 소멸시효가 됐음에 근거해가지고 갑을병중에서 처갑이라고 하는 분께서 어떻게 했냐면 야 B 네가 더 이상 A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면 우리한테 이전 등기도 넘겨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됐다. 해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으니까 우리 남편이 네한테 지급했던 매매 대금 4억 원에 대해서 돌려줘라고 하면서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이행불능입니까 아닙니까? 불능이에요 아니에요? 자, B가 A한테 가지고 있는 등기청권이 소멸시효 완성됐다. 근데 B가 A한테 X 토지에 대해서 소위 등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A 같은 경우가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즉 A 같은 경우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해버리면요. 그럼 B가 X 토지에 대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C한테, 그러니까 상속인 갑을병한테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넘겨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등기청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만 가지고 이행불능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A라고 하는 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면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겠지만 A가 그러한 주장한 바가 없다면 단순히 소멸시효 완성만 갖고는 이행불능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판결 이후에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다시 해서 이행불능으로 단정을 지을 수 없다 해놓고 혹 이행불능인 경우라 하더라도 해제 효력이라고 하는 것에 해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요?
불가분성의 원칙에서 갑을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법 제547조에 근거해가지고 갑을병 다 함께 해제할 수가 있는 거다. 동산의 경우에는 갑 니 혼자서 했기 때문에 해제 효력이 생길 수가 없다. 근거 민법 제547조에서 반드시 나올 판례니까요. 꼭 이만큼 다 기억해가지고 연습을 해두시면 진짜 도움이 되실 겁니다. 4번은 쉽죠.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서 매수인 비명의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매도인 A의 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있고 난 뒤에도 말소 등기를 하기 전에 들어온 자는 밑줄 해제 의사 표시 있고 난 뒤에 등기 전까지 긋고 밑에 선의의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선의자 같은 경우는 548조 단서에 의해서 보호돼 버리기 때문에 그자한테는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봅시다. 자, A가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B가 매수인이다. 근데 이제 A 같은 경우가 B로부터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B를 믿고 B한테 먼저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다. 그다음 B에서 다시 한 번 더 C한테 이렇게 또 매도가 되고 C한테 이전 등기가 되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B 같은 경우 계속 A한테 매매 잔금을 주지 않으니까 A 같은 경우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해놓고 이제 A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C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요 문제죠. 그래서 C 같은 경우가 548조 제1항 단서에 있는 제3자에 포함돼 버리면 C가 보호돼 버리기 때문에 A는 C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C 같은 경우가 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C가 보호될 수가 없기 때문에 A는 C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중요한 게 이 C라고 하는 자가 이전 등기를 할 당시에 첫 번째 아직까지 A하고 B 사이에서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C가 먼저 이전 등기했고 그 다음에 A가 해제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경우는 C 같은 경우는요 선악 불문하고 그냥 보호되는데 사실 좀 이게 틀린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A가 해제하기 전에 C가 왔기 때문에 해제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C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불편한다. 근데 비교했을 때, 자, A가 먼저 해제했다. 근데 그 뒤에 C가 이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C 같은 경우가 B하고 매매 계약하고 이전 등기할 당시에 이미 매도인 A 같은 경우가 B 사이에서의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제한 사실을 C가 알고 있다면 굳이 C를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C가 몰랐으면요. 보호할 필요성이 있죠. 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먼저 A가 해제했는데 매수인 B 명의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C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C가 어떤 경우에만 해제 여부에 대해서 선이었을 경우에는 똑같이 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5번 지문을 보시면요. 자, A가 먼저 해제했는데 매수인 B 명의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하기 전에 들어온 C가 선의인 경우라면 548조 1항 단서에 의해서 C가 보호돼 버리므로 A는 해제한 효과를 주장해서 C 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지문 맞는 지문이죠. 그 선의를 쭉 빼가지고 만약에 C가 악의인 경우는요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C 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증여부터 쭉 볼 건데 증여, 매매 계약 뭐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또 기본서 읽고 문제 푸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